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의 유구위원 코너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언론계에 오래 계셨을 거니까 이렇게 구석에 조그맣게 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세상을 이렇게 뒤집는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앙일보인가에 그때 80년대 초반에 무슨 뭐 학생 하나가 죽었다 뭐 이래가 탁 치니까 억했다 뭐 네. 그렇게 조그맣게 난 기사가 나중에 87 그 민주 항쟁의 기폭점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제 조그맣게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저 박종철 씨 사건보다는 좀 크게 났는데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거기 이제 기조실장이 신현수라고 이제 검사 출신으로 부장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이 사정 관련 뭐 비서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장도 했어요. 그러면 핵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관심이 끌어요. 아까도 모두의 황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1980년대에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러 다녔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객실마다 다니면서 또 팔고 예. 많이 사봤거든요. 예. 그럴 때 저 기억이 남는 게 1단 기사를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해놔가지고 신문 판매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큰 기사입니다 하고서 판 적이 있었어요. 아, 크게 난 거는 볼 거 그렇죠. 없고 뒤에 숨어 있는 요게 오리지널 맞아요. 박종철 그 탁치니까 억지로 그것도 예. 1단 기사 났거든요. 예. 나중에 뭐 중앙일보 처음에 1단 나고 나중에 추가 취재해서 동아일보 조금 크게 났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다 1단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난 그 신영수 그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 표명했다는 거는 상당한 저는 우리 대북 지원하고 관련돼서 중책을 맡은 사람 아니에요? 과거 정부에서도 지금 적폐청산 수사할 때도 국정원 기조실장들이 주로 불려다니고 한 게 국정원은 살림을 총괄하거든요. 돈 조직.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북 지원금이 지금 정부에서 한 5천억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의 표명을 또 과거 정부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했다는 거는 뭔가 지금 대북 지원 문제를 갖고 내부에 좀 불편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3인방에 가까운 사람을 그 기조실장으로 안치려 해서 당시 이 국정원장이 매우 불쾌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서훈 원장이 먼저 임명이 되었는데 이 서훈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자기 사람을 기조실장으로 하려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왜 기조실장에 집착하는가? 제 DJ 때 생각이 나요. 남원의 국회의원 하던 이제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죠. DJ의 참모였던 사람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그다음 문희상 씨가 가고 있죠. 그 왜 그러느냐? 딴 거는 전문가들을 앉히거나 뭐 군인 출신을 앉히더라도 기조실장만큼은 내 참모를 보내서 직접 장악하겠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기조실장이 급이 막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차관급이지만 기조실장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그립을 청와대에서 VIP가 직접 지겠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이명박 정권 때도 처음에 이 국정원장을 내키지 않는 사람을 희한하게 역학관계 때문에 시켰다가 그때 이제 기조실장은 또 완전히 자기들 사람으로 시켜가지고 견제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가지는 역할이 그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근데 현 기조실장이 대북 자금 용천 등을 놓고 원장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다 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었어요. 당신 그만두냐 하니까 그럴 생각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원장은 나는 답할 수 없고 실장이 있으니 직접 물어봐라 이랬고 그 다음에 대북 자금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둘 다 답을 안 했대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기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뭔가 큰 사달이 있었던 거죠. 예, 기조실장이 뭐 본격적인 대북 지원을 앞두고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뭐 그 편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뭐 좀 하자는 적도 좀 있었을 테고 지금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든지 지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이 거의 뭐 지금 그 폴리바게닝 해서 뭐
그럼 좀 감옥 안 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예. 모든 그 정권이 바뀌면 핵심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게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지는 부분만 아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좀 여의치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뭔가 갈등이 상당히 좀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그건 뭐 나중에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지 밝혀지겠죠. 좀 나오겠죠. 과거에 뭐 최순실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뭐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저 정도로 빙하에 큰 게 있는지 또 몰랐고 YS 때는 김영철 아들이 황태자라는 얘기 있었던 그렇게 또 큰지는 몰랐고 그때 그게 예. 어떻게 해서 저기 처음에 터질 때 예. 기억나십니까? 비뇨기과 비디오. 예, 예. 그저 박경철인가요? 예. 예. 그 가수하고도 스캔들이 있었던 네, 비뇨기과 의사가 네. 그 자기 비뇨기과에 CCTV를 찍어놨는데, 그죠? 거기에 걸려서 이제 사건이 여러 가지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뭐 국정원의 예산 중에 그렇게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월급 주고 다 정해져 있는데 국정원이 5천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권이 대북 간첩 잡는 활동은 거의 안 하잖아요. 공안 사범도 안 잡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명 올해 들어서 걸렸답니다. 근데 그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은 검찰청사 앞에 가서 그 총장 만나자고 변호사들이 지금 막 구속시켰다고 데모하고 이제 국가보안법 걸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돈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작년에 올해 뭐 한 1조 가까운 2년 동안에 돈을 갖다가 특수활동비로 영수증 없이 쓰고 있는 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걸려서 별로 쓰지도 못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1조쯤 되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제가 맨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뭐 요즘 북한만 일만 주로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쓰나 이랬는데 지금 안에 이런 일이 탁 터져 놓으니까 얼마 전에 석탄 밀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내가 볼 때 큰 건이다. 왜냐하면 저분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장검사더라고요. 네. 굉장히 꼼꼼해서 내가 이게 탈법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기한테 그걸 넘어서서 그런 강요들이 오니까 내가 이거 이라도 하다가는 100% 깜빵 간다 싶으니까 신문의 핵심이라도 현명하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한 거 아닌가 이래 비춰져요. 네, 그런 사연이 상당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검사 출신이 국정원 파견 나갔던 분들이 지금 다 오게 계시잖아요. 그 자살한 분도 있잖아요. 네, 오게 계시고 뭐 누구 유명 아나운서 남편도 지금 안에 계시고 하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면은 특히 검사 출신이면 뭐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상당한 내부나에서는 그런 걸 놓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합리적인 보여지네요. 추론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가 당선이 돼서 어떻게 좀 되실 거라 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뭐 한 70만 된다죠. 예. 그분들이 뭐 다들 이해찬 그 새 대표를 많이 좀 지지했죠. 예, 해서 상당히 저는 될 거로 봤고 청와대에서 불편할 거다. 이해찬 대표가 그 대통령보다 정치적으로도 더 고참이고 총리부터 뭐 경력이 화려한 또 7선인가요? 7선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불편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는 했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해서 듣기로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그 싫어 불안하긴 하지만은 또 이해찬 대표를 또 기대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좀 장악을 해줘야지 레임덕이 좀 늦게 올 건데 뭐 이런 식의 또 시각도 있어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원래 출마하려다가 그런 뜻을 알고 접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갖다 붙여서 하는 이야기 같고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초반에 안 만들려고 김진표 후보를 향해서 전해철 그 올빼미 모임이라고 주도하던 전해철이 그 김진표를 민다고 아예 총대를 메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지지가 전해철이 좀 앞서가는 듯이 여론조사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저력이 그 과거에 한 가닥 한다라는 게 그냥 한 가닥이 아니라 요즘 정당마다 과거에 야권의 원로들이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씨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 평화당은 지금 정동영이가 됐고 한국당은 신노의 핵심이던 김병준이 와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이 되고 있으니까
기존 정당들을 과거에 운동권에 가까운 그런 야권의 원로들이 다 다시 등장해서 장악해 버렸어요. 그 우리 정치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이해찬 대표 잘 해주기는 바라지만은 우리 정치 발전에서는 상당히 좀 나쁜 저는 조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대로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좀 물을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식으로 좀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보수 쪽은 과거 산업화 세력 그 4.19 이후에 산업화 세력이 굴뚝 마인드거든요. 새로운 마인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왜 박지양 서울대 교수는 자유한국당 3선 이상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민주 대 반민주 이 투쟁하던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대로 그 산업화 오래됐다고 하지만 민주 대 반민주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된 다음에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참신하지가 않다. 예. 또 바른미래당은 또 뭐 손학규, 여기는 또 김병준, 뭐 조금 참신하지가 않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새로운 세대 교체가 우리나라에 좀 빨리 좀 일어나야 될 텐데 프랑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 젊잖아요. 젊은데 너무 좀 올드하다. 저분들이 쓸 수 있는 전술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뻔히 좀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5자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썩어도 준치. 이게 그 준치가 좀 썩으면 맛이 있습니까? 그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게 준치가 가치가 있어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상하면 그래도 준치가 딴 것보다는 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70년대 운동권보다 8, 90년대에 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수준이 훨씬 떨어져서 70년대는 그래도 이 어떤 특정한 사상에 매몰되지 않은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대중을 갖다가 보편적 정서로 아우르는데 80년대 운동권들은 주사파 뭐 북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프로 운동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권에 스며들어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는 장악했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서 통했지만은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보편적인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70년대 운동권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기성 후배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저 원로들이 각 당에 다 등장을 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저는 동감합니다. 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이창동 감독 영화 박하사탕도 생각나더라고요. 박하사탕. 네. 나 돌아갈래 뭐. 그렇죠. 인생이 평생 꼬인 사람이죠. 월남전부터 가서 꼬이고 한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철길에 달려오는 철도에 뛰어들면서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네. 나 돌아갈래. 에? 돌아가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나오고 좀 낯익은 얼굴들이 하는데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보영 전 대법관 있어요. 예. 그분이 저 여수시 소액 심판 담당하는 판사로 갔거든요. 아 지방에 그렇죠. 네. 향판으로 갔죠. 네. 네, 대법관 출신이면은 저 서초동에 사무실 내면은 몇십억 땡길 건데. 사인 이름만 하나 쓰면은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연 뭐 몇십억 버는 건 몇십억 일도 번, 아닌데 여수 고향에 가서 소액 3천만 원 이하 재판하러 지금 발령나서 내려갔거든요. 이런 좀 사회적으로도 이제 좀 노무현 대통령이 뭐 고향 가서 좀 비극적인 슬픔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좀 원로들이 현직보다는 좀 내려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빨리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많이 키워야겠다. 헌법에 옛날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처럼 하방 네. 의무제를 해가지고 네. 1급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은 정무직은 네. 이제 퇴임 이후에는 지 고향에 가서 뭐 5년씩 봉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라도 했으면 이분들이 내가 뭐 매도하는 것 같지만 싸움만 잘하지 다른 비전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별세하신 분은 말을 해도 품이 있게 했잖아요. 또 아마 좀 있으면 막말이라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뭐 좀 심한 말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굉장히 궁금한 거는요. 네. 추미애 전 대표, 네. 제가 그 양반 좀 아는데 네.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네. 아니 특별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대들지도 않았잖아요. 네. 원래 성격이 개성이 강하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아마 제가 평소에 본 추미애 모습 중에 이 정권에서 지금 제일 꼬리를 내리고 네. 싸우지도 않고 트러블도 안 만들면서 했는데 이번에 제일 열심히 이해찬 만들러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 놀란 사람을 놓으라고. 왜냐? 대표라고 취급을 안 해요. 네. 모든 통화는 원내대표, 우원식이나 이래 전화를 해가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그 회담하다가 추미애는 회담도 못하고 얼굴 치마 사장이고 네. 모든 것은 우원식이가 야당하고 회담하다가 또 청와대 전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좀 자포자기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막판에는 거의 포기해버리고 막판에 그 결혼식을 자녀 결혼식 크게 했거든요. 할인가 저기 저 뭐지 삼천 가게에서 했죠. 예. 네. 아주 뭐 축의금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그것도 세게 했죠. 저는 그 김영란법에 사실은 그 위험 소진이 있거든요. 5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놓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포자기한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은 독대를 한 번도 못 했대요.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 한마디가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는 선장은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나홀로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너무 지금 문정권 C세대라고 잘 지내서 그 다음을 좀 기약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잘 보인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질까요? 저는 투쟁력, 국민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결국은 자기 상품을 결정하는데 너무 쉽게 좀 편한 길을 좀 택한 거 아니냐 고속도로 가는 길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이 당 대표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들을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그래서 국회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임종석이 사과하러 가서 잘못했다고 추미애 대신 사과를 해봐요. 본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의 정당에 가서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을 사과해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썩 말을 돌리니까 박주선 대표가 화를 내니까 또 맞다고 또 확인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그날부터 이제는 세상이 다 이렇게 아는 찌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추미애가 열심히 이해찬을 밀었다면 원한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이해찬을 밀었다면 죽으라고 다 밀었대요 끝까지. 그러면 이해찬이 어떤 성격으로 당선돼서 지금 나왔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응어리가 좀 있었던 거죠. 너무 투명인간 취급받으니까 이해찬 선배는 좀 당당하게 좀 뺏어 오시오. 뭐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지 않느냐. 청와대하고 갈굴 수 있는 네. 제일 성격이 고약한 아까 말한 고약한 사람을 네. 하나 발탁을 해가지고 너네 날 취급을 안 했으니 너네 한번 당해봐라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해찬 대표는 가만히 있어도 화난 얼굴 같잖아요. 그분은 웃지 않으면 항상 화난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뭐 총리도 그렇고 자꾸 옆에 모여서 인사하고 뭐 모이고 자꾸 하는 게 아유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이제 완전히 캐릭터인데 지난번에 뭐 이 전당대회 연설할 때도 대통령을 좀 하대하듯이 표현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끌시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요. 그것도 또 참 신기해요. 그런데 보면 4가지 종류의 투표를 했는데 대의원, 그 다음에 권리당원, 그 다음에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다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좀 근소하게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걸 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청와대가 당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딱 이걸 보고 2014년에 박근혜와 그때 당시에 이 새누리당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그때 보면 청와대가 그 3인방이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 강남에 어디에 국회의원들 몇 명 소집하면 친박들 그 뭐 3인방이 소집해도 다 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 거수기처럼 한다고 이랬는데 막상 국회의장 선거에서 김영호 그 누굽니까 정의화 돼버리고 서울시장에서 정몽준이 돼버리고 당 대표에서 김무성이 돼버리면서 네. 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박 정권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딱 보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다수가 청와대에 대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다가 이해찬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가지고 지금 한번 엿먹어봐라 한 거 아닌가. 그럴 그렇게 가능성도 뭐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 네. 박근혜 정권 때 그때 그 당 대표가 누구였죠? 그 단식하신 분, 그 순천 지역구. 보여요. 네. 박근혜 정권 때 단식을 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정현. 예, 이정현. 네. 예. 절대 청와대 불려가서 싹스핀하고 뭐 고급 요리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얻어먹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뭐 그 이후에 단식을 했는데 왜 하는지 난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단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더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지금도 그때 농림부 장관 무슨 네. 김재수신가 그 양반 어째 그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이제 이 재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역대 정치인 중에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단식이에요. 다른 단식은 다 뭘 반대하고 한다. 이거는 갑자기 단식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아마 이해찬 대표도 새로 됐지만 청와대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고 그다음엔 좀 좋은 모습으로는 가겠지만 결정적인 현안에 관해서는 또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꼬일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도 또 할 말은 또 하는 스타일일 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판단 능력 이거는 굉장히 상황을 정리하고 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정부가 잘못된 거는 또 과감하게 또 치고 나가면은 또 어느 정도 그 논란도 상당히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순전히 제 호기심인데 네. 송영길과 송영길이 2등했어요. 네. 득표를 좀 했더만 30%. 네. 우리 그 송 의원도 보면 성깔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어깨가 좀 뻣뻣하고 목이 좀 뻣뻣해서 이해찬 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좀 나긋나긋해졌대요. 네. 인사만 선배들한테 인사만 잘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인사를 잘 안 해서 많이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양반이 30을 얻었고 네. 김진표는 뭐 28분가 네. 얻었어요. 그럼 이 둘이가 2등, 3등이 단일화 했으면 네. 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그런 데는 도산데 그걸 못한 걸 보면 그걸 하려다가 벌어질 후유증이 굉장히 겁을 내버린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발을 빼버린 것 같다. 네. 이렇게도 보여져요. 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김진표 의원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하기는 좀 끄는 게 조금 좀 약했죠. 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했지만은 상황 장악이나 이런 게 조금 그렇게 뭐 대표를 맡기기는 조금 약해서 누가 양보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 좀 공무원 듭니다. 출신 네. 중에서 정치판에 와서 네.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네. 자, 지금 이 미국하고 관계가 심상찮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 9월 달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문정인이 예고하기는 9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할 거라고 1박 2일로 그렇게 예고도 했어요. 네. 그럼 그거 맞는 거겠죠. 부구절 끝나고 시진핑 왔다 가고. 그래서 8월 말에 폼페이오만 딱 갔으면 또 9월 달에 가서 한번 하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 뉴욕에서 유엔에 그 미국 2차 정상회담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까지 가서 숟가락 딱 얹으면서 종전선언하고 이러면 아주 그냥 우아한 그러면서 이제 뭐 대북 지원도 하고 막 이제 막 도로 철도 연결하자부터 쭉 밀고 갈라 했는데 북한에서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와 가지고 폼페이오가 갈라다가 그냥 다 모여가 가지 말자 틀렸다 하고 이제 제끼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문 여는 거 연락사무소 문 여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석탄 밀수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고 뭐 한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대를 못 하겠다. 저게 동맹이냐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미국이 일본한테 트럼프가 2달 만에 아베한테 전화해가 또 살살 이랬답니다. 그래가 아베가 화가 좀 누그러뜨려지면서 미국이 150대밖에 없고 외국에 안 파는 F-21을 너거가 만들어가 같이 쓰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F-22.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막 어깨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을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고 또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청와대는 평양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는데 그 운전자는 교통 경찰 신호를 좀 준수해야 되잖아요. 예, 교통 경찰이 제가 보기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통 경찰을 지금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 길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좀 마찰이 지금 있지 않겠느냐. 폼페이오가 가려던 건 이제 북한 보고 비핵화 리스트 내놔라. 근데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뭐 이렇게 돼서 마찰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그 편지를 폼페이오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가 아주 좀 기분 나쁜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니네 우리 파탄날 각오해라. 그리고 또 거기다가는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은 선언적인 거지만 평화협정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부터 모든 게 대북 제재부터 모든 판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9월 정상회담을 정말 잘 약속 잡은 거야 지금 취소할 수는 없지요. 근데 8.15 경축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북한 핵 협상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별개다.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그럼 미국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네. 남북 관계는 비핵화의 진전에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된다.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다른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예. 근데 미국이 교통순경이잖아요. 예. 바로 스티커 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티커 끊기면 저 석탄 밀수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세컨들이 보이콧 날라오겠네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죠. 외국에는 바로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려서 옆에 벽에 붙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가 보면 미국이 상당히 우리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불편할 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놔두고 굉장히 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타고난 거래의 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구구절 때 시진핑이 가면 폼페이오 간 다음에 구구절 때 시진핑이가 평양에 가면 자기 거는 완전히 묻힌다는 또 전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탁월한 거래 기술인데 책도 이름도 거래 기술이죠. 우리 아직도 그 책을 사보는 사람이 있더만요. 네. 나 그래서 그 사보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거래 기술자가 이렇게 지금 판을 끌고 와. 네. 하여튼 문 대통령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효과가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가 지금 드는 거는 판을 깨는 역할을 북한이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어차피 폼페이오가 왔을 때 자기들이 가짜를 주면 미국에 가서 그걸 검증을 해보고 리스트 중에 빠진 게 있다. 미국은 아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터질 거고 안 줘도 터질 거고 그렇다고 진짜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11월 6일 미국에 중간 선거를 놔놓고 한번 트럼프 엿먹여 보자고 작정을 하고 판 깨는 편지를 보냈다고요.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선언도 북한이 제대로 해야 해줄까 말까인데 거기다 대고 그것보다 한 10배쯤 더 센 평화협정을 하자니까 그냥 제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지금 제끼라고 미국을 이 게임 이 체인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여정이가 이거 오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쭉 보도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판을 깨는 부분은 앞으로 11월 6일까지 매우 다이나믹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도 보여요. 네, 트럼프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으니까 네. 그 앞에는 좀 마음대로 좀 흔들어 보자. 네. 북한과의 관계가 위기에 몰렸잖아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네.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나왔는데 북한하고 비핵화 과정이 굉장히 트럼프에서는 호재니까 그거 갖고 좀 판을 좀 흔들어 보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북한도 김영철이가 간을 보고 좀 땡기려면은 고춧가루나 소금, 조미료를 조금만 뿌려야 되는데 저 베트남 고추가 굉장히 매운 거 있잖아요. 예. 매운 고추를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너무 맵다. 이거는 안 끌려간다.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승부사니까 그런 점에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거는 북한에 정말 비핵화의 뜻이 있는가? 없겠죠. 예,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진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이제 판 깨지고 나면 네.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문재인 트럼프 간에 둘이 활극이 볼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나중에 깨지면 이제 화풀이 대상 예, 서로가 찾는데 그 화풀이 대상 당하는 사람은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한번 활극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자, 한국당이 요즘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비대위 체제가 지금 뭐 저래 그럭저럭 굴러는 가고 있는데 저 당이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황인지. 저 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여태까지는 그런 대로 했어요. 뭐 아주 수준 높은 얘기도 좀 하고 뭐 했는데 너무 고담준론을 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디- 비현실적인 네, 이야기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유치원생들하고 네, 나이키가 그 광고 문구가 옛날에 Just do it. 지금 바로 해. 네. 이 광고 문구로 매출이 엄청 늘었다잖아요. 네. 그게 좀 뭔가는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축구로 말하면 아시안 게임 결승으로 말하면 몇 골을 먹은 상태인데 근데 지금 수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가치나 뭐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인적 정산이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삼국지에 왜 사마의가 있었잖아요. 조조 다음에 네. 조조 위나라를 뺏어 먹은 사람이 제갈공명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제갈공명이 총나라에서 멀리 와서 식량도 떨어지고 피곤하니까 성을 지키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화가 나니까 여자 옷을 사마이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옷을 입고 성 위에 올라가서 있었던 거예요. 조롱한다고 여자 옷을 보냈는데 저 제갈량이 더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네, 그 팥병으로. 위나라 정벌하다가 제갈량이 죽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사마이의 전략은 자기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판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해도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너무 한가한인가 아닌가 뭔가 지금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고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할 때 아닌가 지금 헌임문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주 참 점잖게 조금만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당 안에서 지금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뭘 어떻게 해서 어디서 손을 댈 거냐. 네. 인적 청산을 하자니 니도 손해고 내도 손해고 그렇죠. 그럼 인적 청산을 하지 말자. 그러면 가치 변화를 하자니 그동안에 참 도와준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드러낼 수도 없고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그냥 몸빵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다고 봐요. 뭐 석탄 밀수건이든 무슨 경제 위기건이든 또 무슨 뭐 이 북한과의 판문점 회담 문제든 사실 모든 원안이 지금 판문점 선에서 왔어요.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끝낸다라는 합의문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게 딱 글자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판문점 회담을 그렇게 뭐 계승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합의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들이미는데 나는 미국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판문점 선언을 계승한다라는 거 비스무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북한이 지금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제 북한이 좀 있으면 평화협정까지 들고 나올 거라. 이제 딱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미국이 완전히 지금 당해버린 꼴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 안 하겠다고 지금 국회 뭐 의장이 비준해달라 하고 74%가 찬성하니 뭐 여론조사까지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반대한다. 뭐 아예 그냥 3차 평양 회담 하지 마라. 이 대목에서 그거 할 때냐고. 석탄 밀수 국정조사 하자고 딱 나자빠 저가. 그래가지고 이거 합의 안 해주면
정기국회 보이콧하겠다고 이렇게 싸우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쉬운 소재를 걸어가. 그렇죠. 막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싸우는데 제대로 좀 싸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비만 안 받겠다고 제대로 싸우는 게 세비만 안 받겠다고 반납해버리고 저는 그럼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거는 맞아요. 일한 게 없으니까 안 받는 게 많은데 제대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그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그거를 국회에 그 비준해달라는 거는 또 구속력을 우리가 또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대북 지원이 국회 이제 다 검증도 없이 해줬으니까. 그냥 막 나갈 수가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간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명한 색깔을 좀 보여서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도 논리적으로 좀 세워라. 그래서 말로 뭐 한눈만 팬다든지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분명하게 좀 현안별로 대북 석탄 문제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회 비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주적 많잖아요. 폐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도 좀 더 국회의원들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말로만 뭐 세금 뭐 중독 성장이니 뭐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좀 더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쉽게 설명하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공부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몸이 좀 괴로워야 그때부터 생각이 살살 생길 건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뭔 답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옛날에 그 명나라 망할 때 청나라 넘어갈 때 그 대신이 고현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천하 흥망은 필부 유책이다. 천하가 흥하고 망한 건 필부 평범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천하가 흥하고 망한 건데 평범한 사람도 책임 있는 필부 유책이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도 지금 역사적인 책임이 있죠. 그 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인데 상임위도 좀 자주 열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참 뭐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대로 아는 건 없습니다. 예, 오늘 꼭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